처음에는 정말 꿈같은 직장이었습니다. 공장 안에는 젊은 여자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의 손끝에서는 어두운 곳에서도 반짝이는 시계가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라듐이라는 물질을 거의 마법처럼 여겼습니다. 전기가 없어도 빛났고 신기했고 심지어 몸에 좋다는 말까지 돌았습니다. 그러니 그 공장에서 일한다는 것은 위험한 노동이 아니라 오히려 세련되고 특별한 일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가난한 집안의 젊은 여성들에게 이 일은 꽤 괜찮은 기회였습니다. 공장 일치고 임금도 나쁘지 않았고 손재주만 있으면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집안 살림을 돕기 위해 들어왔고 누군가는 동생 학비를 보태기 위해 들어왔고 누군가는 처음으로 자기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기대와 설렘이 나중에는 가장 잔인한 함정이 됩니다. 그들이 맡은 일은 아주 가느다란 붓으로 시계 숫자와 바늘에 야광 페인트를 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계 숫자는 너무 작았고 붓끝은 금방 퍼졌습니다. 붓끝이 퍼지면 숫자 선이 번지고 그러면 다시 칠해야 했고 작업 속도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노동자들에게 아주 간단한 방법을 가르칩니다. 붓을 입술 사이에 넣고 살짝 모아 뾰족하게 만든 다음 라듐 페인트에 찍어서 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당시 공장에서 반복되던 방식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붓끝이 퍼지면 입으로 붓을 한번 가늘게 정리합니다. 그 다음 붓을 라듐이 섞인 야광 물감에 찍습니다. 그리고 시계 숫자를 칠합니다. 그런데 숫자 하나를 그리고 나면 붓끝이 다시 퍼집니다. 그러면 또 입으로 모읍니다. 또 찍습니다. 또 칠합니다. 이걸 하루 종일 반복합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수백 번, 많게는 수천 번까지도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들은 일을 하는 동안 계속 아주 조금씩 라듐을 삼키고 있었던 셈입니다. 회사는 그것을 기술이라고 가르쳤고 여성들은 그것을 숙련의 일부라고 배웠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다. 독을 먹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더 능숙한 직원이 되기 위해 독을 더 자주 입에 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재미있는 일처럼 보였습니다. 몸과 옷에 묻은 가루가 어둠 속에서 은은하게 빛났기 때문입니다. 어떤 여성들은 퇴근 후에 친구들에게 그 빛을 보여주기도 했고 머리카락이나 손톱에 묻은 야광 가루를 신기해하기도 했습니다. 가난하고 고된 현실 속에서 잠깐이라도 자신이 특별한 존재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반짝임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피부에 묻은 빛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미 몸 안으로 들어간 보이지 않는 빛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피곤한 줄 알았습니다. 이가 아프고 턱이 욱신거리고 몸이 자꾸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상황은 상식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멀쩡하던 이가 흔들려 빠지고 잇몸이 썩고 턱뼈가 녹아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사조차 쉽게 믿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사람이 아파서 얼굴뼈가 무너진다는 것이 흔한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뼈는 약해졌고 쉽게 부러졌고 상처는 낫지 않았고 몸은 점점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렸습니다. 라듐이 무서운 이유는 몸속에서 칼슘처럼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칼슘을 뼈로 보내는데 라듐도 그 길을 따라 들어갑니다. 문제는 라듐은 첼슘이 아니라 방사성 물질이라는 점입니다. 한번 뼈에 자리 잡으면 그 안에서 계속 몸을 공격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뼈와 피, 조직이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성들은 단순히 병에 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속에 들어간 독이 조용히 그러나 계속해서 자신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분노하게 되는 지점은 여기서부터입니다. 회사는 정말 몰랐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적어도 위험 가능성을 짐작하고 있었고 내부 연구자들이나 관리자들은 훨씬 더 조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호 장비를 쓰고 있었고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일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 붓을 물고 일하던 여성들에게는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아픈 것은 체질 탓이고 원래 약해서 그렇고 개인 질병일 뿐이라고 돌려버렸습니다. 이 장면이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위험한 일은 늘 가장 약한 사람에게 갑니다. 결정은 윗사람이 내리는데 몸으로 버티는 것은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익은 회사가 가져가는데 병은 노동자가 떠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터지면 책임은 개인에게 돌립니다. 원래 몸이 약했던 것 아니냐? 증명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일부러 그랬느냐? 이런 식입니다. 왜 가난하고 힘없는 노동자만 희생되어야 합니까? 왜 정보가 없는 사람, 선택지가 적은 사람, 하루 벌어 하루 살아야 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자리에 서야 합니까? 사실 이 사건의 핵심은 라듐이라는 물질만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늘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새로운 산업이 생깁니다. 문제는 그 위험이 누구에게 먼저 가는가입니다. 대개는 늘 똑같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먼저 빠져나가고
잘 모르는 사람, 거절하기 어려운 사람, 돈이 급한 사람이 맨 앞에서 위험을 떠안습니다. 라디움 걸스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무모해서 희생된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어서 희생된 것도 아닙니다. 회사가 시키는 대로 했고 전문가의 말을 믿었고 성실하게 일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 가장 평범하고 가장 선량한 방식으로 살다가 희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더 화가 납니다.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대가는 가장 약한 사람들이 치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 이야기가 완전히 절망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 몇몇 여성들이 끝내 싸우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걷는 것조차 힘들고 숨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상태였지만 그들은 입을 다물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레이스 프라이어 같은 여성들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 싸움은 단순히 돈을 받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다. 책임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 이 너무도 당연한 말을 세상 앞에서 증명하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 싸움은 쉬울 리 없었습니다. 회사는 돈이 있었고 변호사가 있었고 시간을 끌 수 있었습니다. 반면 여성들은 병들어 있었고 가난했고 오래 버티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이 대결은 처음부터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진언했고 무너지는 몸으로 진실을 붙들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싸움은 산업재해 책임과 노동자 보호라는 큰 변화를 만드는데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 라디움 걸스는 단순히 불쌍한 피해자들로만 기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속았고 버려졌고 늦게야 인정받았지만 끝내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의 생을 거의 다 잃고 나서야 만들어낸 변화였다는 점이 너무 슬프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오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라디움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방사능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이익을 먼저 보는 태도입니다. 위험을 알면서도 약한 사람에게 떠넘기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이 스스로 증명해야만 겨우 인정받는 세상의 냉정함입니다. 빛나는 시계를 만들던 소녀들, 그들은 세상을 밝히는 일을 한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빛은 회사의 이익만 밝히고 그들의 삶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라디움 걸스 이야기는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계속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위험한 일은 왜 늘 힘없는 사람의 몫이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희생 위에서 얼마나 많은 편리함을 아무렇지 않게 누리고 있는가? 결국 이 이야기는 한 문장으로 남습니다. 빛은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빛을 가장 가까이에서 다룬 사람들은 가장 먼저 희생되었습니다.